바로 오늘 오후 햇살이 스며들어 따뜻하고 평온해야 할 이날, 우리가 익숙한 굽이진 도로를 따라 차를 몰고 가던 그때, 그녀의 첫사랑 남자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처럼 순식간에 천 겹의 물결을 일으켰다. 그 전화 한 통으로 그녀는 12년간 물 흐르듯 이어져온 우리의 감정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산산조각 냈다. 그때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창밖 풍경은 흐릿한 색채로 길게 늘어지며 쏜살같이 뒤로 스쳐 지나갔다. 햇빛이 차창을 뚫고 들어와 차 안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것은 곧 모든 것을 뒤덮을 먹구름을 한 조각도 걷어내지 못했다. 그녀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쾅 밟았다. 차는 고속도로 비상차선에 급정거 있고 타이어가 뜨거운 아스팔트를 긁으며 날카롭고 귀를 찢을 듯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토해냈다. 그 소리는 순식간에 주변의 정적을 갈라놓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한겨울 얼어붙은 빙하처럼 차가웠고 인간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따뜻함이나 감정은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나를 그렇게 바라보며 차갑고 또 차가운 목소리로 한 문장씩 내게 명령을 내뱉었다. 그 사람이 돌아왔어. 지금 저 앞 휴게소에서 기다리고 있어. 난 그를 만나러 가야 해. 나는 멍하니 그녀의 매정하고 조금의 미련도 없는 얼굴을 바라봤다. 분노는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순식간에 내 온몸을 휩쓸었고 나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떨었다. 두 손은 옆구리에 바싹부터 주먹을 꽉 쥐었고 관절은 너무 힘을 줘서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의 도움을 청하려 했다. 그러나 낯선 번호가 한 발 앞서 화면 위에서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소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차량 소유주 남편 되십니까? 사모님 차량이 방금이요. 계야막 구간에서 불행히도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타이어가 마찰하는 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고속도로에 단조롭고 침묵하는 정막을 갈랐다. 순백의 BMW X3 한 대가 거의 통제불능의 자세로 비상차선으로 맹렬히 끼어들더니 결국 차머리가 비스듬히 꺾인 채 멈춰서며 희미한 흙먼지를 일으켰다. 강한 관성 때문에 내 몸은 앞으로 획 쏠렸고 안전벨트에 가슴이 꽉 조여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다. 운전석에 앉은 서연, 내 아내는 끝까지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두 손은 핸들을 죽으림을 다해 움켜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마치 차가운 가죽을 산산조각 내 기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곧게 담은 이빨 사이로 겨우 새어나왔고 한겨울밤 창문에 얼어붙은 서리처럼 차갑고 단단하여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내 귀가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했다. 무슨 소리야? 내리라고.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돌렸다. 12년간 한 침대를 썼던 그 얼굴은 지금 나를 섬뜩하게 할 정도로 낯선 감정으로 가득했다.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차가운 가면 같았고 오직 단호함과 냉담함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아, 너 미쳤어? 여기 고속도로잖아. 육중한 화물차가 우리 차 옆을 괴눈과 함께 스쳐 지나갔고 일으킨 광풍이 차체를 맹렬히 강타하여 차 전체가 미미하게 흔들렸다. 내 눈앞에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강철의 붉은 물결이 펼쳐져 있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모든 차들은 포탄처럼 죽음의 기운을 뿜어내며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지훈이가 돌아왔어. 그녀는 한 이름을 뱉었다. 빛바랜 옛 편지 속이나 친구들의 잡담 속에서만 존재했던 이름. 그녀의 첫사랑. 그가 외국에서 돌아왔어. 지금 저 처민 휴게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난 그를 만나러 가야 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의식은 완전히 폭발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12년간의 결혼 생활, 4.3영년여 일 밤낮의 동반, 수많은 일상 속의 배려와 보살핌이 이 전화 한 통 앞에서 너무나도 취약하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피는 마치 거꾸로 흐르는 듯했고 굴욕과 맹렬한 분노가 뒤섞인 불꽃이 발끝에서부터 솟구쳐 올라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20년 만에 만난 사람 때문에 나를 이 고속도로에 혼자 버리고 가겠다고? 내 목소리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모든 단어는 마치 가슴에서 억지로 찢어낸 듯 피와 살이 엉겨붙은 고통을 담고 있었다.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소통이 끊겼어. 이준. 그녀의 눈에 비친 경멸과 짜증은 독이 묻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정확하게 내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을 찔렀다. 이 12년은 그저 그렇게 살았을 뿐이야. 당신은 우리가 얼마나 깊은 감정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저 그렇게 살았을 뿐이라는 5글자는 비청을 찢을 듯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내 뺨을 후려쳤다. 화끈거리는 아픔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쏟은 모든 마음, 그녀를 위한 지극한 보살핌이 그녀의 눈에는 이렇게 값싸고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단 말인가. 나는 그저 유능한 임시 동거인일 뿐이었고 이제 그녀의 진정한 사랑이 돌아왔으니 이 임시 동반자는 단연히 사라져야 할 때가 된 것이었다. 네요. 그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명령했다. 심지어 손을 뻗어 내 안전벨트 버클을 풀려고 했다. 광기 어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 마지막 온정마저 완전히 얼어붙었다. 굴욕감은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통째로 삼켰다. 나는 남자다. 내 분야에서 작은 성공을 이룬 건축 디자이너이자 가정에 충실했다고 자부하는 남편.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아내에게 버려진 폐기물처럼 생사의 경계에 이렇게 무정하게 버려졌다. 좋아. 정말 잘했어. 나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떠난 여자와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안전벨트를 풀고 차 문을 열었다. 뜨거운 배기가스와 귀를 찌르는 소음이 순식간에 나를 완전히 감쌌다. 나는 차 밖으로 발을 내디뎠고 뒤돌아 그녀를 다시 보지도 않았다. 그 얼굴을 한 번 더 본다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차 문을 닫았다. 쾅 하는 거대한 소리는 마치 마침표처럼 우리 12년 결혼의 마지막 종착역을 알리는 듯했다. 그 하얀 BMW는 조금의 지체나 미련도 없이 엔진 괴음을 토해냈고 타이어는 땅 위에서 날카롭게 마찰하며 이내 화살처럼 차들 사이로 돌진하더니 순식간에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홀로 비상차선에 서 있었다. 마치 온 세상이 버려진 방랑자처럼 바람이 귓가를 휘감으며 땅 위의 먼지와 깊어가는 가을의 한기를 몰고 왔다. 차 한 대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갔고 차창 너머로 놀라거나 경멸하는 시선들이 날아와 마치 가느다란 바늘처럼 내 피부를 찔러 내 주먹은 뼈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졌고 손톱은 깊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초승달 모양의 핏자국을 남겼지만 통증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 끝없는 분노, 그리고 이어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손가락이 격렬하게 떨렸다. 신고해야 해. 반드시 신고해야 해. 서연, 너 첫사랑 만나러 가고 싶지? 그럼 내가 경찰서에서 실컷 만나게 해줄게. 나는 너를 악의적으로 승객 유기죄로 고소할 거야. 오늘 너의 광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떨리는 손가락으로 일일이 3자리 숫자를 누르려던 순간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낯선 지역 번호가 불쑥 걸려왔다. 이 시간에 누가 내게 전화를 거는 거지? 내 가슴이 왠지 모르게 철렁했고 불길한 예감이 조용히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차량 번호 SSX 흰색 BMW 유차주 이준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으며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 심장은 갑자기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제가 남편입니다. 차는 제 아내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준 씨, 유감스럽게도 말씀드립니다.
사모님께서 운전하시던 차량이 방금이영 계야막 굽이진 산길에서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내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시간은 이 순간 멈춘 듯 했고 귓가를 스치는 차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경적 소리 모두 허무로 변했다. 내가 유일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천둥 같은 내 심장 소리와 뇌로 미친 듯이 솟구치는 피의 괴능뿐이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지금 들뜬 마음으로 첫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지 않나. 몇 분 전만 해도 그렇게 차갑고 무정하게 나를 차에서 쫓아내지 않았나. 이건 분명 악랄한 장난일 거야. 아니면 내가 지극히 황당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준 씨, 아직 듣고 계십니까?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가운 탕침처럼 나를 텅 빈 의식 속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내 목구멍은 사포로 갈아낸 듯 건조했고 거의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사모님 서연 씨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이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오셔서 신원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중얼거렸다. 추락이라는 두 글자를 서연의 생생한 얼굴과 도저히 연결시킬 수 없었다. 현재 계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즉시 차량을 보내 모시러 가겠습니다. 나는 영혼 없는 꼭두각시처럼 기계적으로 고속도로 표지판의 킬로미터 수를 읊었다. 상대방은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고는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든 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밤바람이 산등성이를 스치며 깊은 계곡 특유의 차가운 기운을 몰고 왔지만 나는 한기조차 느낄 수 없었다. 내 온몸은 이미 지하에서 솟아난 서리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조금 전 치솟았던 분노와 버림받았다는 굴욕감은 이 순간 너무나도 비꼬는 듯하고 우스꽝스러웠다. 증오심은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미 재앙이 닥쳤다. 나는 과연 어떻게 느껴야 할까? 나를 배신한 이 여자가 마땅한 대가를 치렀다고 은근히 기뻐해야 할까? 아니면 12년간 한 침대를 썼던 배우자를 위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껴야 할까? 내 생각은 뒤죽박죽이었다. 고양이에게 핥힌 털실 뭉치처럼 서연의 얼굴이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올랐다. 대학 졸업 당시의 풋풋하고 따뜻한 미소, 결혼식에서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에 겨우 아름답던 모습, 우리가 수없이 다툰 후 다시 포옹하고 화해하던 다정한 순간들, 마지막으로 방금 그 냉담함과 경멸로 가득했던 얼굴에 멈췄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끝이 났다. 이토록 비참하고도 황당한 방식으로. 급박한 브레이크 소리가 내 옆에서 울렸다. 경광등을 번쩍이는 경찰차가 내 앞에 안정적으로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큼성큼 걸어 내려왔다. 예준 씨 되십니까?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죠. 현장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실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그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차 뒷좌석에 앉았다. 차 안의 히터는 아주 세게 틀어져 있었지만 나는 한 줄기 온기도 느낄 수 없었다. 경찰관은 생수한 병을 건네고는 사무적인 어조로 물었다. 이준 씨, 사모님을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입니까? 불과 몇 분 전입니다. 두 분은 왜 헤어졌습니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내 아내가 첫사랑과의 약속에 가려고 나를 쓰레기처럼 고속도로에 버렸다고 말해야 할까? 나는 눈을 감고 차가운 등받이에 지친 몸을 기댔다. 우리가 싸웠습니다. 저는 앞쪽 교차로에서 내렸습니다. 나는 나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을 내뱉었다. 경찰관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애도해야 할까? 단호하게 떠난 그 뒷모습을 위해,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텅 비어버린 우리의 12년 결혼 생활을 위해? 경찰차는 굽이진 산길을 따라 빠르게 달렸다. 멀리 깊은 계곡 속에서 붉고 푸른 경광등이 번갈아 깜빡이며 마치 저승세계로 인도하는 등불 같았다.
저기가 사고 현장입니다. 내 심장 박동은 점점 더 빨라졌다. 두려움, 의심, 그리고 나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 줄기 걱정이 차가운 손처럼 내 심장을 꽉 움켜쥐었다. 차는 멈췄다. 내가 차 문을 열자 진하고 코를 찌르는 휘발유 냄새와 금속 타는 냄새가 뒤섞여 코를 강타했다. 절벽 가장자리에는 이미 겹겹이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밤하늘을 빈번하게 번뜩였다. 제복을 입은 조사관들이 현장 작업을 긴박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따라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다. 수십 미터 깊이의 계곡 바다. 내가 직접 골라준 그 하얀 비암다보유는 이제 뒤틀리고 변형되어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강철잔의 더미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죽은 거대한 짐승처럼 차가운 자갈과 나무 조각들 사이에 처참하게 누워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법의관 한 명이 몇몇 작업자들을 지휘하며 운전석에서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내 온몸의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듯했다. 두 다리가 풀려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목구멍에서는 인간의 것이 아닌 억눌린 비명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모든 증오, 모든 원망, 모든 불만이 이 순간 거대한 슬픔과 황당함에 완전히 집어삼켜졌다. 공기 중에는 포르말린과 죽음이 뒤섞인 독특한 한기가 감돌았다. 한 줄기 한 줄기가 콧 속으로 스며들어 뼈마디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영안실의 하얀 형광등은 창백하고 눈부신 빛을 뿜어냈고 한 줄기 온기도 없이 차가운 스테인리스 해부대 위를 비추며 금속선이 음침한 광택을 반사했다. 나는 영혼이 빠져나간 석상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온몸의 사지가 뻣뻣해서 마치 내 것이 아닌 듯했다. 법의관은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시신을 덮고 있던 흰 천의 한쪽 끝을 들쳤다. 한때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 얼굴은 이제 끔찍한 상처와 말라붙은 핏자국으로 가득했고 두 눈은 굳게 감겨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충격으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변형되었음에도 나는 여전히 한눈에 그녀를 알아봤다. 서연. 내 심장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사정없이 움켜쥐어진 듯했고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팠다. 확인되십니까? 법의관은 부드럽지만 직업적인 냉정함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은 녹슨 톱니바퀴처럼 뻣뻣했고 모든 동작이 느리고 무거웠다. 여기 서명해 주십시오. 사망 확인서 같은 서류 한 장이 내 눈앞에 내밀어졌다. 나는 펜을 받아들었다. 그 펜은 분명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지금 내 손에서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내 손은 격렬하게 떨렸고 한 획 한 획이 비뚤어지고 흐트러졌다. 서명란에 이준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낙서한 흔적 같았다. 나는 거의 도망치듯 질식할 것 같은 그 공간을 벗어났다.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는 곧 나왔다. 단독 교통사고. 결론은 차량이 굽이진 산길의 극커브 구간에서 통제력을 잃었고 약한 가드레일에 들이받고 결국 깊은 계곡으로 추락했다는 것이었다. 현장 감식과 차량잔의 분석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시스템의 갑작스러운 고장과 당시 과속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모든 설명은 너무나도 합리적이었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저 평범한 우발적 사고일 뿐.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불안감이 맴돌았다. 너무 우연이야.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우연하게 일어났어. 그녀가 다른 남자 때문에 나를 매정하게 차에서 쫓아는지 불과 몇 초 만에 절벽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세상에 정말 이렇게 정확하고 치명적인 우연이 존재할까? 나는 사연의 뒤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묘지 선정, 빈소 마련, 멀리 있는 친지들에게 소식 알리기. 나는 마치 프로그램이 설정될 로봇처럼 무감각하게 기계적으로 모든 절차를 수행했다. 내 자신은 기이한 유체이탈 상태에 놓여 있었다. 마치 영혼이 내 머리 위를 맴돌며 차가운 눈으로 또 다른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애쓰는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듯했다.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나는 종종 텅 비어 무섭도록 고요한 것이라 앉아 있었다. 우리가 12년간 함께 살았던 이 집은 이제 나 혼자 남겨진 텅 빈 공간이 되었다. 공기 속에는 여전히 그녀가 즐겨 쓰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는 듯 했지만 그 익숙한 그림자는 다시는 문을 열고 들어와 내게 웃으며 다녀왔어요 라고 말해주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재생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사랑했던 순간들이 아니었다. 고속도로에서 나를 차에서 쫓아낼 때 그녀의 눈빛에 담겨있던 변함없는 냉담함과 단호함이었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미련도 없었고 오직 벗어나고 싶어하는 해방감과 나에 대한 뼛속 깊은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내 심장은 녹슨 무딘 칼로 계속해서 살려나가는 듯했다. 그 고통은 선명하고도 오래 지속되었다. 장례식 당일 하늘은 음침했고 두꺼운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검은 휘장이 높이 걸려 있었고 주위에는 소박하고 흰색의 국화꽃들이 음울한 기운을 풍기며 둘러싸여 있었다. 빈소 전체는 엄숙하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 잠겨 있었다. 애절한 곡소리가 낮게 깔리며 슬픔이 가득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이미 슬픔에 겨워 통곡하다가 기절했고 결국 친척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나는 빳빳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슴에 흰 꽃을 달고 무표정하게 빈소 앞에 서서 찾아오는 조문객들의 위로를 기계적으로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가며 내 어깨를 두드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뿐이었다. 목구멍은 연기가 날 듯 건조했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35, 6살쯤 되어 보였고 훤칠한 키에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아르마니스트를 입어 더욱 말끔해 보였다. 그의 외모는 매우 준수했고 기품이 있었지만 얼굴색은 약간 창백했고 미간에는 감출 수 없는 피로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서연의 영정 앞으로 걸어가 깊이 허리를 굽혔다. 그 동작은 무거웠지만 경건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나에게로 걸어왔다. 리즐 씨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고 분명한 슬픔이 섞여 있었다. 저는 지훈입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은 맹독이 묻은 가시처럼 맹렬히 내 귓바퀴를 찔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힘을 다해 그를 노려봤다. 바로 이 남자 때문에 서연은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벌였다. 바로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죽음으로 가는 그 산길을 밟았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가 이 비극의 진정한 배우이자 사인자였다. 죄송합니다. 지훈의 눈시울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그 안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가득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고 그녀에게 연락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분명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갑자기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요란하고 격렬하게 때렸다. 그 청량한 소리는 고요한 빈소에서 유난히 귀를 찢는 듯했다. 주변 조문객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부모님도 이쪽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가족의 부축을 받아 이쪽으로 다가왔다. 누구시오? 서연의 어머니가 목이 쉬어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 저는 지훈입니다. 서연이의 대학교 동창입니다. 지훈의 태도는 극도로 겸손했고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무너져 내린 두 노인에게 자백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서연은 그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 친구일 뿐이며 이번에 귀국한 것은 그저 그녀를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으며 진심 어린 표정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빠진 옛 친구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해냈다. 심지어
원래 그에게 적대심을 품고 있던 장인. 나는 그저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서연의 장례식에서 그가 홀로 정교하게 짜인 감동적인 독백극을 연기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의 슬픔은 너무나도 의도적이고 과장되어 있었다. 마치 격렬한 무대 연극 같았다. 나는 그의 눈에서 어떤 진실한 슬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그의 눈 깊은 곳 찾아볼 수 없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오직 계산과 위장만이 숨어 있었다. 심지어 그가 몸을 돌려자닌 장모님을 위로하며 아무도 그의 표정을 위로하며 아무도 그의 표정을 그 순간적인 표정은 너무나도 빠르게 스쳐 지나가 마치 환각 같았지만 그것은 마치 불에 달궈진 강철 바늘처럼 깊고 강렬하게 내 뇌리에 박혔다. 진정으로 고인을 애도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표정을 드러낼 수 없을 것이다. 전례 없는 거대한 의심이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미친 듯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남자, 뭔가 있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장례식은 무겁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막을 내렸다. 조문객들은 속속 떠났고 지훈도 아쉬운 듯 작별 인사를 했다. 떠나기 전에는 특별히 연락처까지 남기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다. 나는 그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내 눈빛은 서리처럼 차가웠다. 서연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그가 약속했던 그 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 나는 더 이상 소위 우연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무정하게 짓밟히고 산산조각 난 우리의 12년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집은 여전히 익숙한 그 공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떠난 후 우리가 집이라고 불렀던 이 공간은 모든 온기와 생기를 잃었다. 공기는 마치 무거운 덩어리로 은고된 듯 내 가슴을 짓눌렀고 숨을 쉴 때마다 극심한 어려움을 느꼈다. 가구들은 묵묵히 제자리에 서 있었고 차가운 광택을 내는 표면은 한 줄기 온기도 내비치지 않았다. 창밖에서 비치는 햇살마저도 창백하고 힘없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느리고도 잔혹한 자기 학대였다. 그녀의 모든 물건은 녹슨 칼날 같아서 쉽게 내 기억의 상처를 갈라놓고 이미 골마버린 심장을 계속해서 헤집었다. 그녀가 입었던 회색 스웨터에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남아있었고 책장 위에 놓인 가장 좋아하던 소설책은 반쯤 펼쳐진 페이지에 책갈피가 꽂혀 있었다. 화장대 위 자주 쓰던 립스틱은 튜브 입구에 이미 말라붙은 짙은 붉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미리 준비해둔 종이 상자에 담았다. 동작은 감각 없는 인형처럼 뻣뻣했다. 옷장 가장 깊은 곳을 정리할 때 내 손끝이 갑자기 단단하고 네모난 물체에 닿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어두운 구석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천천히 꺼냈다. 그것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홍색 핸드백이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불빛 아래 선명하게 보였고 가죽은 여전히 매끄러웠다. 거의 사용되지 않은 듯했다. 서연이 언제 이 가방을 샀지? 내 머릿속에는 이에 대한 어떤 기억도 없었다.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다. 불길한 예감이 나를 사로잡아 나는 홀린 듯 핸드백의 지퍼를 열었다. 가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지갑도 콤팩트도 그녀가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거울도 없었다. 오직 휴대전화 한 대만이 가방 바닥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은백색의 아이폰 13. 그녀가 평소 사용하던 그 휴대폰이 아니었다. 두 번째 휴대폰. 결혼한 여자가 왜 몰래 다른 휴대폰을 숨겨두는 거지? 답은 거의 저절로 떠올랐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다. 내 손가락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고 목구멍은 조여오는 듯 답답했다. 마치 누군가 숨통을 꽉 쥔 것 같았다. 잔혹한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배신감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미친 듯이 내 가슴을 덮쳤고 나는 거의 비틀거릴 뻔했다. 나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며 익숙한 잠금 화면이 나타났다.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먼저 서연의 생일을 입력했다. 비밀번호 56. 이어서 내 생일을 시도했다. 나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숫자들을 하나하나 시도해봤다. 그녀의 학번,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예외 없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 내 심장은 매번 비밀번호 오류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끝없는 시면으로 한 걸음씩 떨어지는 듯했다. 마치 절벽 끝에 서서 내 발밑에 땅이 한 치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진정한 세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느낌은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얼음물 같았고 나를 안팎으로 까닫고 나는 차가운 바닥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내 눈은 끊임없이 깜빡이는 차가운 화면에 멍하니 응시했다. 바로 그때 지훈의 우아함에서도 위선적인 얼굴이 아무런 예고 없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한때 동창회에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던 그 남자가 지금은 내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갑자기 나는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기억한다. 내가 예전에 옛 친구들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었고 심지어 그의 생일까지 특별히 기억해뒀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거의 자학적인 지명으로 내가 영원히 쓸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6자리 숫자를 입력했다. 데랭. 화면이 잠금 해제되었다. 그 순간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마침내 칠흑같이 차가운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었다. 주위는 온통 죽은 듯 고요했고 마지막 발버둥 칠 힘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희망과 자기 기만은 이로써 완전히 꺼졌다. 휴대전화의 메인 화면은 카카오톡 채팅 목록이었다. 가장 위에 고정된 연락처 프로필 사진은 바닷가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었고 그의 이름은 오직 차가운 한 글자뿐이었다. 지훈. 나는 클릭해서 들어갔다. 빽빽한 대화들은 마치 혀를 날름거리는 독사처럼 미친 듯이 엉겨붙어 올라왔다. 그들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있었고 사정없이 내 심장을 찔렀다. 서연이 쓴 글, 여보가 오늘도 야근했어. 이 집은 여관처럼 차가워. 숨을 쉴 수가 없어. 화면 속 글자들은 독이 묻은 바늘처럼 빽빽하게 내 눈을 찔렀다. 내 손은 차가웠고 휴대전화를 쥐는 힘은 점점 더 강해져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팔까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게 떨렸다. 대화 속 메시지는 가장 오래된 것이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서연은 매일 정시에 퇴근해서는 나에게 웃으며 직장 생활의 사소한 불평을 늘어놓았고 내가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릴 때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는 그 이면에 이미 다른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에게 이 집에 대한 혐오감을 가볍게 털어놓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훈의 답장은 의도적인 다정함을 담고 있었다. 모든 문장이 그녀의 억울함을 위로하는 내용이었다. 힘들었지? 내가 돌아가면 이 감옥 같은 곳에서 널 데리고 나갈게. 이주는 널 전혀 이해 못해. 그런 일만 알고 널 진정으로 아껴준 적이 없어. 화면을 스크롤하던 내 손가락이 멈췄다. 3달 전의 대화가 보였다. 서연이 말했다. 그 사람이 요즘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자꾸 밤늦게까지 퇴근 안 하는 이유랑 내 휴대폰을 물어봐. 지훈이 답했다. 걱정 마. 채팅 기록 깨끗하게 지워. 그는 증거를 못 찾을 거야. 내가 여기서 수속 다 마치면 우린 떠날 거야. 그때 그에게 돈 좀 남겨주면 그나마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한 셈이지. 인간적인 도리? 나는 자조적으로 입꼬리를 비틀었다. 심장은 차가운 손에 사정없이 움켜쥐어진 듯했고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팠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들의 눈에는 그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단 말인가. 나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지훈이 언급한 수속일까.
이혼 수속일까? 아니면 다른 뭔가 드러내서는 안 될 계획일까? 계속 아래로 스크롤하자 대화는 점차 애매모호한 불평에서 구체적인 모의로 변해갔다. 한 달 전 서연이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알아봤는데 그 사람 디자인 스튜디오가 요즘 큰 프로젝트 입찰 중이야. 모든 도면이랑 견적은 서재에 암호화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어. 지훈이 답했다. 아주 좋아. 그 자료들을 손에 넣으면 우리는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때 이준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협상 카드가 생기는 거지. 그랬구나. 나는 서연이 그저 첫사랑에게 홀려 이성을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들은 이미 공모하여 내 사업을 노리고 있었다니. 차가운 증오심이 피를 타고 뇌로 치솟았고 이전의 슬픔을 대신했다. 나는 최근 작업실에서 알 수 없이 사라진 초기 디자인 초안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그저 직원의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서연이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화면은 계속 스크롤되었다. 사고, 발생 일주일 전의 대화는 내 동공을 급격히 수축시켰다. 서연, 브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지난번에 운전할 때 봐봤는데 반응이 한 박자 느렸어. 지훈, 수리하지 마. 잘 됐어. 우리가 만나고 나면 너는 일부러 산길에서 사고를 좀 내. 그때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죽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준 쪽 보험회사 보상금으로 그 사람 남은 평생은 걱정 없을 테니 우리도 그에게 할 도리는 다 한 셈이지. 사고라는 두 글자는 그가 굵게 표시했는데 마치 두 자루의 차가운 단검처럼 내 마지막 희망을 꿰뚫었다. 원래 브레이크 고장도 아니었고 우연도 아니었다. 정교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서연은 지훈과 함께 도피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끊어가면서 완벽해 보이는 사고를 위장하여 이 귀찮은 남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을까? 정교하게 계획된 이 사기극이 결국 그녀가 실제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끝날 줄은. 지훈이 뒤에서 손을 쓴 것일까? 아니면 그녀 자신이 조작 실수로 벌어진 일일까? 끔찍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싹 텄다. 지훈은 아마 처음부터 그녀를 데리고 갈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오직 나의 디자인 자료와 서연 명의의 재산뿐이었다. 그리고 서연의 죽음은 그의 계획 중 일부에 불과했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마지막 메시지 몇 개를 찾아냈다. 서연, 그 사람을 고속도로에 버리고 왔어. 지금 휴게소로 가는 중이야.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지훈, 기억해. 길에서 너무 빨리 달리지 마. 우리가 말한 대로 해. 우리가 말한 대로 해. 이 짧은 5글자는 내 추측을 확증했다. 그들은 이미 산길에서 사고를 조작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단지 서연은 죽을 때까지도 자신이 지훈의 바둑판 위에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었다. 휴대전화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다. 화면은 끔찍한 금이 같고 마치 지금 산산조각 난 내 마음 같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분노, 후회, 비통함이 뒤섞여 나를 집어삼킬 듯했다. 나는 서연의 배신과 무정함이 증오스러웠다. 그녀가 소위 사연 때문에 우리의 12년 결혼 생활을 망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다는 사실이 증오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지훈이 더 증오스러웠다. 그의 음험함과 간교함이 두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다정한 가면 뒤에 탐욕스럽고 악독한 본성을 숨겼다는 사실이 증오스러웠다. 빈소에서 그가 통곡하며 자책하던 모습은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도 비꼬는 듯했다. 그의 슬픔은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고 그의 사과는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몇 번의 요란한 땀 때리기는 동정을 얻고 진실을 감추기 위한 그의 정교한 연극에 불과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서재로 가서 암호화된 하드디스크를 열었다. 하드디스크 속 핵심 디자인 초안은 과연 몇 개가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사라진 그 내용들은 정확히 지훈이 그의 회사에서 최근 입찰 중인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였다. 증거는 확실했다. 지훈은 살인을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사업 기밀까지 훔쳤다. 나는 내 휴대전화를 꺼내 두 번째 휴대폰의 채팅 기록을 모두 백업하고 하드디스크 속 파일들을 비교하여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경찰에 전화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거짓말을 꾸며내지 않았다. 모든 진실을 그리고 비밀을 품고 있던 그 휴대폰을 함께 경찰에게 알렸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은 내 설명을 들은 후 목소리가 심각해졌고 즉시 재수사를 시작하고 지훈을 소환하여 신문할 것을 약속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서서 창밖의 음침한 하늘을 바라봤다. 마음속은 오만 가지 감정으로 뒤섞였다. 12년간의 결혼, 황당한 배신과 잔인한 살인. 서연은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목숨값을 치렀고 지훈 또한 자신의 악행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 벨소리가 갑자기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뚜렷이 지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화면에 깜빡이는 이름을 보며 입꼬리를 차갑게 비틀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고 아무런 파동도 없었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준 씨, 서연이 유품 정리 중이라고 들었는데 분홍색 핸드백 못 보셨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의도적인 다정함을 띠고 있었지만 미묘하게 감지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지훈 씨, 우리 얘기 좀 하죠. 지난번 그 빈소에서 제가 보여줄 게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내 지훈의 애써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지금 바로 갈게. 나는 전화를 끊고 백업해둔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했다. 창밖의 먹구름은 점점 더 짙어졌고 폭풍우가 곧 닥쳐올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배신과 음모, 그리고 복수에 대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내 손으로 지훈의 가면을 벗기고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